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날 밤에 사라진 남편, 산꼭대기 목장의 노인, 그리고 거인의 계단, 주인을 구한 누렁이, 정원초가, 이렇게 5편입니다. 첫날 밤에 사라진 남편. 옛날 어느 고을에 이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어여쁜 딸이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산 넘고 강을 건너 집안 좋고 번듯한 신랑감과 혼담이 오갔고 신부집에 사주단지가 오고 청사초롱에 불을 밝혔다. 혼례를 보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신랑이 아주 잘생겼네 그려. 둘이 잘 어울리는구먼. 첫날 밤 신랑 신부는 신방을 차렸다. 조용히 해. 나도 좀 보자. 신부집 여자들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에 구멍을 내고 신랑 신부를 보며 깔깔대며 웃었다. 그렇게 꿈같은 첫날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 이리 좀 와보세요! 신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친정 식구들이 몰려가 보니 마당에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있고 발톱에 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신랑이 사라지고 없었다. 한밤중 신랑 신부가 잠든 사이 신방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눈 깜짝할 새에 신랑을 물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아, 서방님. 신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사냥꾼을 불러라. 산속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그렇게 몇 날 며칠 신랑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몇 달 후 하는 수 없이 신랑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거로 생각하고 장례를 치렀다. 첫날 밤 남편을 잃은 신부는 눈물로 외로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첫날 밤의 인연으로 그만 아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신랑은 정말 그렇게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고 만 것일까? 사냥감을 찾아다니던 사냥꾼이 밤이 깊어 산길을 내려오다가 무언가를 끌고 오는 호랑이를 발견했다. 사냥꾼은 활을 당겼고 위험을 느낀 호랑이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이다. 아직 살아있네. 그렇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던 신랑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신랑은 사냥꾼의 움막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오래도록 의식이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정신이 들었지만 지나간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기의 신분, 첫날 밤, 모든 게 지워져 버린 것이다. 신랑은 그렇게 사냥꾼의 일을 도와가며 산사람이 되어 살아갔다. 그로부터 7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다. 남편이 사라진 후 아내는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잘 섬겼다. 그리고 남편 기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지켰다. 사라진 남편의 7번째 제삿날이었다. 산에 살던 남편이 산에서 내려와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침 제사 준비로 분주한 부잣집 앞을 지나던 차에 유혹이라도 할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머슴이 문을 열었다.
누구시오? 머슴은 남노한 남자를 보자 위아래를 한참 훑어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7년 세월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혹시 도련님 아니시오? 나를 아시오? 도련님이라고 확신한 머슴은 도련님이 왔다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때 아내가 나왔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모습이 남루했지만 사라진 남편이 틀림없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자는 그동안 산속에서 살아왔으며 지난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얘기를 들은 여자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 여보, 살아있었군요. 당신이 아직 기억을 되찾지 못하지만 살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8살이에요. 그렇게 첫날 밤 사라진 남편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도 차츰 찾아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7년을 보상이라도 하듯 서로 아끼며 아들, 딸 더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다. 산꼭대기 목장의 노인. 넓은 초원이 있었다. 그 초원의 한쪽은 숲으로, 다른 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산 너머 숲을 가본 양치기는 아무도 없었다. 초원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풀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에 사는 양치기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훌륭한 양치기들이라 지금까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일도 없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양치기는 클리브와 마이크 형제였다. 둘은 형제로 태어나 자라긴 했지만 성품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난 것처럼 서로 달랐다. 클리브는 돈을 벌거나 무언가 차지할 궁리밖에 하지 않지만 마이크는 마지막 빵 한 조각도 배고픈 개와 나눠 가질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욕심 많은 클리브는 자기가 장남이란 걸 내세워 아버지의 양을 죄다 차지하고는 마이크를 양치는 하인으로 삼았다. 형과 다투고 싶지 않았던 마이크는 클리브의 뜻대로 해주었다. 얼마간 형제는 큰 단풍나무 그늘에 외로이 서 있는 아버지의 오두막에서 평화롭게 지냈지만 클리브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 초원 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만한 장터도 없었지만 양치기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양젖으로 버터나 치즈를 만들었다. 잔치가 벌어지면 집집이 새끼 양을 잡았다. 양털을 깎는 한여름이 되면 먼 도시에서 옛날부터 알려진 길을 따라 찾아온 상인들이 물건이나 돈을 주고 양털을 모두 사갔다. 어느 여름 우연히 상인들이 클리브의 양털을 최상품이라고 칭찬하며 비싼 값을 쳐주었다. 이것이 양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클리브는 양털을 좀 더 깎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클리브처럼 양털을 바싹 깎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이크가 아무리 말리고 사정해도 클리브는 가엾은 양들을 면도라도 하듯 벌거벗은 꼴로 만들었다. 간신히 몸을 감쌀 만큼의 양털이 자라나면 클리브는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 없이 양털을 깎았다. 형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이크는 클리브와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 매번 클리브는 양털을 짧게 깎는 게 양들에게도 좋다고 우겼고 마이크는 이미 양털이 충분하다고 맞섰기 때문에 둘의 다툼은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클리브는 양털을 깎아 팔아 돈을 벌었고 그렇게 세월이 갔다. 이제 다른 양치기들도 클리브를 부자 취급하게 되었다.
아마도 클리브의 양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양털을 짧게 깎기가 유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해 여름엔 양털이 북슬북슬하게 잘 자랐다. 클리브는 벌써 양털을 2번이나 깎았지만 한 번 더 깎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치기들이 안개 낀 가을 아침과 추운 밤을 견디려고 겨울 코트를 꺼내 입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암양들이 사라졌다. 이곳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형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한 번 없어진 양들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양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며 마이크에게 책임을 떠넘긴 클리브는 직접 망을 보았다. 마이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눈을 떼지 않고 양떼를 지켰다. 하지만 양들은 계속 없어졌다. 양떼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는데 이상한 건 가장 짧게 털을 깎였던 놈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는 망보는 일에 지쳐버렸고 클리브는 속수무책으로 양을 잃었다. 다른 양치기들은 자기가 부자라며 거만했던 클리브를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마이크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2 형제를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도 옮겨올까 두려워 피해 다녔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양들은 계속 없어졌다. 바람이 불고 날이 아무리 추워도 양들은 계속 사라졌다. 다음 해 봄이 되자 클리브와 마이크에게 남은 것이라곤 무리에서 제일 얌전하고 겁이 많았던 늙은 암컷 3마리 뿐이었다. 형제는 앵초가 필 때쯤 어느 저녁에 3마리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종일 양에서 눈을 떼지 않던 클리브가 말했다. 동생아, 양 등에 난 털을 좀 깎아야겠어. 안 돼. 자기 몸을 감싸기에도 턱없이 부족한걸? 아직도 가끔 찬바람이 분단 말이야. 마이크가 말렸다. 하지만 클리브는 벌써 오두막으로 가위를 가지러 가버린 뒤였다. 욕심 많은 형에게 질려버린 마이크는 마음을 달래려고 눈을 돌려 높은 산을 쳐다보았다. 양이 없어지기 시작한 이후 줄곧 그는 위안 삼아 아침 저녁으로 산을 쳐다보곤 했었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산꼭대기를 바라보던 마이크는 마치 양처럼 생긴 짐승 3마리가 사슴처럼 날쌔게 산꼭대기 바위 틈을 올라가는 걸 보았다. 때마침 가위를 챙겨든 클리브가 3마리 암컷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걸 보고 양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동생에게 물었다. 마이크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 클리브는 양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산이나 노을 따위가 해주는 게 뭐가 있기에 한눈을 판 거냐? 이제 양이라곤 단 한 마리도 없단 말이야. 다른 양치기들이 양털 깎을 때나 추수철에 우릴 끼워줄 것 같아? 난 가난하다고 멸시받으면서까지 이 초원에 계속 붙어있지 않겠어. 내가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면 어디서 일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겠지.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저 산 너머에 솜씨 좋은 양치기들이 산다더라. 거기 가서 일을 거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보자. 마이크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오두막 옆 밀밭을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떠난다니 길동무를 해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클리브는 자루와 큰 가위를, 마이크는 지팡이와 피리를 챙겨들고 초원을 가로질러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형제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100년 동안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산에 올라봤자 바위뿐인 황량한 벌판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이크는 양이 사라졌던 방향으로 가자고 형을 설득했다. 그러나 길이 워낙 험해서
2시간을 오르고 나자 형제는 녹초가 되었다. 양이 간 곳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웃음만 걱정되지 않았던들 둘은 되돌아 내려왔을 것이다. 한낮이 다 되었을 때 형제는 양들이 사슴처럼 잽싸게 올라가 사라졌던 그 바위 틈에 다다랐다. 너무 지쳐 있었던 둘은 잠시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다. 발은 쑤시고 마음도 무거웠다. 그런데 그때 마치 수많은 양치기가 동시에 흥이 나서 불어대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클리브와 마이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조였다. 피리 소리를 듣고 있던 형제는 어느덧 발의 통증과 근심을 잊어버렸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피리 소리를 따라 바위 틈을 기어오르고 보랏빛 꽃이 만발한 넓은 들판을 지났다. 계속 피리 소리를 따라가다 해질 무렵이 되어 산 꼭대기에 다다른 둘은 드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풀과 함께 제비꽃이 가득 피어있는 그 초원에서는 눈처럼 새하얀 양 수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고 양떼 한가운데서 웬 노인이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노인은 호랑나비가시 잎처럼 푸른빛에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역시 희고 긴 수염은 무릎에 닿을 정도였다. 노인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욕심도 없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또 저희가 일할 만한 곳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형과 전 양치기라 양이 도망가지 않게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 있답니다. 비록 저희가 가진 양은 다 잃어버렸지만요. 형이 겁을 내어 물러서는 것을 보고 마이크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여긴 산꼭대기 목장이라네. 난 옛날부터 여길 지키던 양치기지. 내 양들은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지만 자네들에게 일거리를 주겠네. 둘 중 누가 털을 잘 깎는가?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나라 전체에서 저만큼 양털을 바싹 깎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양 한 마리당 옷 한 벌이 나올 만큼 많은 양털을 깎아드릴게요. 클리브가 용기를 내어 나섰다. 자네라면 이 일에 안성맞춤이겠구먼. 달이 뜨면 털을 깎아야 할 녀석들을 불러줌세. 그때까진 앉아서 좀 쉬게나. 내 저녁도 함께 먹고 말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클리브와 마이크는 기꺼이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은 옆에 놓여있던 가죽 가방에서 빵과 치즈를 꺼내 형제에게 주고 개울에서 물을 떠 마실 뿔잔도 하나 주었다. 식사를 하고 나자 형제는 힘이 솟아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클리브는 자기의 양털 깎는 기술을 보여줄 생각에 은근히 신이 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마이크도 양털을 바짝 깎을 줄 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겠지? 형제는 노인 옆에 한가로에 앉아 저 아래 초원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새하얀 양떼가 노인 주위로 모여들어 드러누웠다. 그런데 노인이 피리를 집어들고 즐거운 곡조를 불기 시작하자마자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늑대 한 무리가 산꼭대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털이 어찌나 긴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클리브는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노인이 클리브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털을 깎아주게나. 이놈들은 털을 좀 깎을 필요가 있거든. 클리브는 한 번도 늑대 털을 깎아본 적이 없었지만 좋은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늑대에게 다가서자 맨 앞에 있던 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나머지 늑대들도 따라서 으르렁거렸다. 겁이 난 그는 가위를 던져버리고 노인 뒤로가 숨어버렸다. 할아버지,
전 양털은 깎을 수 있어도 늑대털은 못하겠어요. 클리브가 말했다. 저 녀석들은 꼭 털을 깎아줘야 해. 못 깎는다면 산 아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놈들이 자네들 뒤를 쫓아갈걸? 하지만 둘 중 누구라도 털을 다 깎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놈들을 몽땅 주겠네. 노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클리브는 불운을 한탄하며 자신을 이리 데려온 동생이 모든 책임을 지고 늑대밥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마이크는 형이 겁에 질려 던져버렸던 가위를 주워들고 제일 가까이 있는 늑대에게 용감하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늑대가 마이크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얌전히 서서 털을 깎도록 기다렸고 나머지 늑대들도 마치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둥글게 모여들었다. 마이크는 털을 단정하게 깎았지만 형처럼 너무 바싹 깎지는 않았다. 담인 털은 한쪽에 쌓아두었다. 한 마리를 다 끝내고 나자 다른 녀석이 앞으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는 밝은 달빛 아래에서 늑대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말끔히 일을 마쳤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이 일을 참 잘했네. 대가로 깎은 털과 이놈들을 다 데리고 살던 초원으로 돌아가게나.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이 쓸모없는 형 녀석도 같이 데려가서 조수로 쓰지 그래. 마이크는 늑대떼를 갖게 된 것이 썩 달갑지 않았지만 그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늑대들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양들로 변했다. 단정하게 털이 깎인 양들은 전보다 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고 마이크가 깎았던 늑대털은 초원 전체에서 제일 질이 좋고 부드러운 양털 더미로 변해 있었다. 클리브는 자기의 빈 가방에 양털을 담고 동생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노인이 이곳은 요정들의 땅이라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새벽을 보아서는 안 되니 어서 양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리브와 마이크는 노인에게 감사한 뒤 양떼를 몰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양치기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기를 기대했다. 거인의 계단. 론인 저택이라 부르는 오래된 집에 론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빈이었다. 로빈은 자랄수록 머리가 좋아 깨우치는 것이 누구보다도 빨랐다. 알파벳이 씌어있는 책을 주면 마치 이까지 쉬운 것은 싱거워서 안 읽는다는 듯이 그날로 책을 찢어버렸다. 부부가 아이를 자랑한 건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신동이라고 불렀다. 아기 로빈이 7살 되던 해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어째서 없어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방으로 로빈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헛걸음치고 돌아왔다. 아이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준다고 했으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래도 아기가 간 곳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무렵 동네 가까운 곳에 길버트 켈리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다. 길버트는 재주 있는 사내였다. 대장간 일을 하므로 말 발굽에 편자를 받기도 하고 삽과 괭이도 잘 만들었다. 길버트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하고 해몽도 해주었으며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다. 또 이웃 아이들의 세대식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일을 봐주었으므로 젊은이와 여자들로부터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만큼 그에게는 친구들도 많았다. 어느 날 밤 길버트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로빈에 대한 꿈이었다. 길버트의 꿈속에 로빈 소녀는 희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나타났다. 로빈은 거인에게 붙들려 가서 그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바위 속에 있는 거인의 궁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7년 동안의 종살이가 오늘 밤으로 끝난답니다, 길버트. 당신이 오늘 밤에 나를 구해준다면 앞으로 평생 당신의 출세를 위해 힘이 되어드리겠어요. 하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얘야, 이게 보통 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니? 길버트는 꿈을 꾸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요. 로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얀 말이 뒷발을 들어 길버트의 이마를 힘껏 걷어찼다. 길버트는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에서 꿈을 꾼 것이었다. 이마에는 말에 챈 자리가 마치 말의 편자 모양으로 벌겋게 자국이 나 있었다. 길버트 켈리는 전부터 여러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지만 해몽이 어려워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버트는 거인의 계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지방 바닷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인의 계단을 알고 있었다. 거인의 계단이라는 건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절벽에 걸쳐 몇 겹으로 겹쳐서 계단처럼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였다. 그 계단은 보통 집을 한 걸음에 뛰어넘을 만큼 긴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나 알맞을 높이였다. 옛날 맥퍼슨이라는 거인은 집을 한 걸음에 뛰어넘었고 3단 뛰기를 하면 1마일쯤은 예사로 뛰어넘었다고 한다. 길버트는 꿈을 꾸고 나서 이런 맥퍼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모험을 떠나기 바로 전에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쇠스랑 하나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의 싸움을 말린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버트는 쇠스랑을 어깨에 메고 나섰다. 길버트는 저녁바람이 시원한 길을 걸어 이웃 동네까지 왔다. 그 동네에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톰이 살고 있었다. 톰은 길버트의 꿈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 배를 타고 가보게 하고 거인의 계단까지 자기가 배를 저어 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탔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바다를 미끄러지듯이 배가 나아갔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모두 죽은 듯이 고요하여 노젓는 소리만 들렸다. 먼 데서 뱃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부두에서 나그네들이 사람 부르는 소리가 가끔 들려올 뿐이었다. 마침 물길이 노를 젓기에 알맞아 얼마 안 되어 길버트와 톰은 거인의 계단이 물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곳까지 왔다. 길버트는 거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지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 문은 한밤중에 찾으면 누구든지 알아내기 쉽다는 말을 들었는데 길버트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문 같은 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서둘러 왔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여보게 톰, 바보 같은 생각이 드네. 꿈을 꾸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런 데까지 찾아오다니. 그래도 자네가 가보겠다고 해서 오지 않았나? 톰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절벽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비쳤다. 그 가느다란 불빛은 차차 커졌다.
그러자 바닷물과 같은 높이에 마치 성문같이 커다란 굴이 입을 벌렸다. 두 사람은 그 굴을 향해 배를 저어갔다. 굴 어귀에 이르자 길버트는 쇠스랑 자루를 힘있게 메고 그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갔다. 무시무시한 문이었다. 굴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칠거칠한 돌로 쌓여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 무섭고 괴상한 얼굴같이 보였다. 그 많은 괴상한 얼굴들은 모두 서로 기묘하게 겹쳐서 따로따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한 얼굴의 턱이 다른 얼굴의 코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마에 잡힌 주름이 다른 얼굴의 흰 수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노려보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건 커다랗게 벌린 입이기도 했다. 길버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괴상한 바위들을 보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 얼굴이나 모두 잡아먹을 듯이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차차 불빛이 흐려지면서 주위의 얼굴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길버트는 캄캄한 길을 이리저리 휘어진 대로 따라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무슨 소린지 우르릉 하는 낮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금방이라도 굴 입구가 무너져서 자기를 산채로 가두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길버트는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자신을 타일렀다. 길버트, 용기를 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자니까 저 앞쪽에서 불빛이 한 가닥 비쳐왔다. 그 빛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단 하나의 별 같았다. 지금은 수없이 많은 모퉁이를 이리저리 꼬부라져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려 해도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길버트는 그 별빛같이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드디어 길버트는 널따란 방 앞에 이르렀다. 작은 불빛은 바로 그 방 천장에 매달아 놓은 램프에 비친 것이다. 지금까지 캄캄한 굴 속을 걸어온 길버트의 눈에는 그 램프 불빛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고 그 탁자를 둘러싸고 대여섯 명의 거인이 앉아 있었다. 무슨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지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탁자 가운데 앉은 건 맥퍼슨이었다. 그의 무섭게도 커다란 턱수염은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끝에 뿌리가 생겨 돌 탁자에 파고들어 있었다. 길버트를 맨 먼저 발견한 것은 맥퍼슨이었다. 맥퍼슨은 길버트를 보자 벌떡 일어섰다. 그러는 바람에 탁자 틈에 박혔던 수염이 갑자기 잡아당겨졌으므로 가닥가닥 끊어졌다. 뭐하러 왔어? 거인이 무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길버트는 귀가 먹먹했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고 서서 로빈을 데리러 왔소. 7년 동안의 기한이 오늘 밤으로 끝나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너를 여기까지 보낸 건 누구냐?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오. 내가 자진해서 온 거요. 그렇다면 내 종들 가운데서 그 아이를 찾아봐라. 하지만 만약 찾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내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럼 이리 따라와. 거인은 길버트를 데리고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넓은 방 양편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쭉 늘어앉아 있었다. 모두 7살가량 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초록빛 옷을 입고 있었다. 자, 마음대로 로빈을 찾아보란 말이야. 단번에 찾아내야 하는 거야. 길버트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이들은 1000명도 넘는 것 같았고 더구나 로빈의 얼굴을 생각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길버트는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을 훑어보며 거인을 따라 돌아다녔다. 거인은 쇠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한 발짝 옮겨 놓을 때마다 철거덕 철거덕 요란한 소리가 났다. 길버트가 대장간에서 쇠망치를 칠 때 그 귀 아픈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였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훑어보며 걸었다. 이윽고 아이들의 줄이 거의 끝나려는 데까지 왔다. 길버트는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거인과 사이좋게 사귀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난다는 생각을 했다. 다정하게 말이라도 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아이들이 모두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군요 하고 한마디 했다. 오랫동안 굴속에 갇혀서 신선한 햇빛도 쐬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모두 건강한 건 당신이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덕택이겠죠? 그야 그렇지. 거인이 대답했다. 내 말대로야. 자, 악수나 하세. 자네는 대장장이로서는 정직한 사나이야. 길버트는 거인이 내민 커다랗게 큰 손을 보자 기가 질렸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대신 쇠스랑을 내밀었다. 거인은 쇠스랑을 쥐고 마치 새끼줄을 꼬듯 몇 번이나 비틀어 놓았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길버트는 길버트 켈리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길버트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 틀리면 목숨을 내놔도 좋소. 이 아이가 로빈이요. 하고 소리쳤다. 맞았다. 그 아이가 정말 로빈 로닌이야. 로빈은 운이 좋았어. 그러자 갑자기 방안이 캄캄해졌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길버트는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로빈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사방이 후원이 밝아 날이 새고 있었다. 길버트는 로빈을 안고 거인의 계단 맨 꼭대기에 누워 있었다. 주인을 구한 누렁이. 어느 마을에 이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인품이 인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했다. 그리고 누렁이라고 부르는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마치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무척 사랑해 주었고 누렁이도 그를 몹시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을 만났다. 늦은 저녁 무렵이었고 게다가 으슥한 산길이라서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도둑이 소리쳤다. 꼼짝 말고 있는 돈 전부 내놔라. 다행히 도둑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선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내주었다. 그러나 도둑은 후환이 두려웠든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안 됐지만 너를 없애야겠다. 이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피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다.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힘이 약한 이선비는 도둑 밑에 꼼짝 못하고 짓눌려버렸다. 안간힘을 다해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다 보니 도둑은 저만치 떨어진 칼을 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한쪽 손으로 이선비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또 한쪽 손으로 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때 저만치 바람처럼 달려오는 물체가 있었다. 바로 이선비가 기르는 듬직한 누렁이였다. 순간 이선비가 소리를 질렀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려라. 누렁이는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뛰어와서 도둑의 손이 막 닿으려는 칼을 입에 물고서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리고는 어느 틈에 다시 돌아와 도둑의 뒷다리를 냅다 물어뜯었다. 도둑이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서자 이번에는 팔을 꽉 물고 그 자리에 잡아뜨렸다. 누렁이는 한 번 물었던 도둑을 놓지 않았다. 이선비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우선 누렁이를 떼어놓은 후 도둑을 관가로 끌고 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이선비는 자기를 살려준 충성된 누렁이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선비가 건넌 마을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 잔뜩 취해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그때도 함께 따라온 누렁이는 주인 곁에 쭈그리 앉아 밤이 깊도록 지키고 있었다. 때는 늦가을이라서 나뭇잎도 다 떨어져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차츰 이선비 쪽으로 타오기 시작했다. 산불이 나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다. 누렁이는 마구 지저대며 이선비를 깨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선비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진 채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이미 불길이 가까워져서 더 있다가는 이선비를 태워버리고 말 것 같았다. 주위를 서성거리며 초조해하던 누렁이가 이선비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발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가 물속에 뛰어들더니 다시 솟구쳐 나와 주인이 누운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뒹굴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선비의 둘레가 축축하게 무뎌졌자 바람의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던 불길이 그곳만 태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다. 덕분에 이선비는 무사히 살아나게 되었다.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이선비는 자기 주변이 시커멓게 탄 걸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물에 흥건히 젖은 채 지쳐 쓰러진 누렁이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가 또 나를 구해주었구나. 이선비는 누렁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또 위험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이선비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이선비는 기겁을 하고 주저앉아 버렸고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단숨에 이선비를 덮쳤다. 호랑이의 앞발에 채어 찢어진 어깨에서 피가 쏟아졌다. 호랑이는 다시 달려들었고 앞발로 후려치자 이선비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이선비의 누렁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호랑이의 한쪽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호랑이는 자기 한쪽 다리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호랑이를 물고 늘어진 누렁이는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싸움은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다. 마침내 호랑이의 육중한 몸이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져버렸다. 정신이 든 이선비는 그제야 누렁이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놓았다. 누렁이는 무참하게 찢겨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이선비와 누렁이는 서로 의지하면서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누렁이는 그동안에도 자기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선비의 몸을 연신 핥고 또 핥았다. 그 덕분인지 이선비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멎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선비는 심한 상처와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누렁이는 마을 쪽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다. 밤중에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와서 쓰러져 있는 이선비를 구했다. 하지만 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숨을 거두었다. 누렁이의 의로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의로운 개의 묘라는 묘비를 세우고 무덤을 높이 쌓아 올려주었다. 정원초가. 양 7마리, 꼬리 짧은 망아지 1마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각각 1마리씩 가진 농사꾼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14살 되는 소년을 데리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은 점심을 싸가지고 7마리의 양을 몰고 집을 나왔다. 그러자 늑대가 나타나서 소년에게 말했다. 좋은 양이군. 내 거냐? 그렇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점심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양을 1마리씩 잡아먹을 테다. 점심을 줄 수는 없어. 그러자 늑대는 양 1마리를 잡아먹었다. 다음날 소년이 점심을 가지고 여러 마리의 양을 몰고 목장으로 가는데 그 늑대가 나타나서 또 양 1마리를 잡아먹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마침내 늑대는 소년이 데리고 있는 양을 모두 잡아먹었다. 그러자 농사꾼은 크게 화를 내며 이번에는 망아지를 지키라고 했다. 어느 날 소년은 망아지를 돌보기 위해 목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또 그 늑대를 만났다. 늑대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봐, 내 점심을 줘. 그렇지 않으면 망아지를 먹을 테야. 점심은 줄 수 없어. 그러자 늑대는 망아지를 먹어버렸다. 그런데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농사꾼은 소년에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더라도 그 양과 망아지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은 양과 망아지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좌우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소년은 점심을 꺼내 먹었다. 그러자 거기에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 봐. 그 점심을 주지 않으면 너를 먹어버릴 테다. 점심을 줄 수는 없어. 그러자 늑대는 그만 소년을 먹어버렸다. 집안 사람들은 소년이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하인을 시켜 소년을 찾아오라고 했다. 하인이 소년을 찾아 나왔다가 역시 그 늑대를 만났다. 아이 하나와 양 7마리와 망아지 1마리를 못 보았느냐? 하인이 물었다. 모두 내 뱃속에서 잘 놀고 있다.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있어.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하인을 먹어버렸다. 사람들은 하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가정부에게 하인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가정부도 도중에 늑대를 만났다. 하인과 7마리의 양과 망아지의 아이 하나를 못 봤니? 가정부가 물었다. 그러자 늑대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 내 뱃속에서 뒹굴고 있지.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있어. 늑대는 그렇게 말하고 가정부까지 먹어버렸다. 농사꾼은 가정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직접 찾아 나갔다. 그런데 농사꾼도 그 늑대를 만났다. 아이하고 하인하고 가정부 하나에 7마리의 양과 망아지를 보지 못했느냐? 늑대가 대답했다. 모두 내 뱃속에 뒹굴고 있지?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늑대는 농사꾼을 먹어버렸다. 집에서는 농사꾼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섰다. 아내도 마침내 늑대와 마주쳤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남자 어른을 보지 못했니? 보았지. 모두 내 뱃속에서 뒹굴고 있어.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농사꾼의 아내도 먹어버렸다. 집에 남아있던 강아지가 혼자 쓸쓸하게 기다리다가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 강아지도 늑대를 만났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를 보지 못했소? 그러자 늑대가 대답해 말했다. 모두 내 뱃속에 있다.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았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강아지도 먹어버렸다. 이제 집에는 고양이밖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고양이도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식구들을 찾아 나갔다. 고양이도 늑대를 만났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와 강아지를 보지 못했어요? 고양이가 물었다. 늑대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았지. 모두 내 뱃속에 있어.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고양이도 먹었다. 그런데 늑대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뱃속에는 고양이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서로 자리를 다퉜다. 그러다가 마침내 늑대의 배를 찢고 말았다. 그러자 7마리의 양과 소년과 망아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와 강아지와 고양이가 모두 늑대의 뱃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해서 늑대와 싸워 늑대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모두 기쁜 듯이 떠들어대며 돌아갔다.